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예고된 시간보다 한 40분 늦었는데, 우리 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일어서울 TV에서 예상외로 방송이 길어지고, 또 방송 끝나고도 또 좀 더 논의하느라고, 예,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현 소장님, 우리 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위안부 문제 등등 함께 기자회견 집회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김병현 소장님 모시고, 지금 위안부 폐지법 폐지 국민행동에 이용수를 고발하다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한번 인사드리죠. 네, 예,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미디어워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용수, 특히 이용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인터넷상에서만 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예전부터 할 걸 그랬어요. 예, 예. 그 힘들게 맨날 이 바깥에서 했는데 여기서 하면 되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했는지 늘 이제 밖에서만 같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는 주로 이제 했는데 현재 이용수를 고발하다 문제에서 지금 최근 가장 이 중대한 현안이 그 이용수 쪽이 민사소송해가지고 일본 그 정부에 대해서 그거 승소해가지고 지금 그 건이 제일 심각하죠. 이용수가 한 건 아니고 이용수 한 거 아닌가요? 1월 8일은 그 배춘희를 비롯한 저쪽에 저쪽에 광주에 있는 거 네. 배춘희 씨를 비롯한 12명의 원고고 이용수 일단 증인으로 출석했었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그때 출석하긴 했어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용수는 그 박유화 교수라든가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재판 기록을 찾아보면 예. 증인 선서를 안 했어요. 근데 증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증언은 해요? 증언이 아니고 그냥 참고인 진술 정도? 예. 그런 경우가 있나? 예, 예.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증인 선서 하는 순간에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예. 그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아주 그래서 증인 선서 했으니까 이 허위 위증으로 고발해야 되겠다 찾았더니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예, 예.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민사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 박유하 교수 건 같은 경우 형사 재판인데 이용수가 나와가지고 증언은 안 하는 증인 선서 안 하는데도 그냥 변호인 쪽에서는 그냥 받았나요, 그걸? 그럼 이제 자료를 그 재판 기록을 찾아보니까 증인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럼 참고인으로 나갔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 증언을 받아준 게 좀 이상하네. 근데 제가 그쪽 참여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3월 24일. 예. 3월 24일 날 1월 13일 날 하기로 했다가 3월 24일로 연기됐죠. 거기에는 원고예요. 거기는 20명인데 또 있어요, 그래서. 예. 원래 1월 8일 거와 1월 13일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데 원고가 다르죠. 원고가 두 번째 건에 이용수가 들어가 있다. 예. 근데 그러면 첫 번째가 어쨌든 일본 정부는 배상하러 나왔으면은 두 번째 것도 거의 99%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거겠습니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난번 재판이 이렇게 잘못됐고 또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재판에 이것을 참작하라 그런 식으로 의견서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재판은 민사 재판이지만은 피고가 일본 정부로 돼 있을 겁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대응을 안 하죠? 예, 그렇죠. 안 나오죠, 아예. 아예 안 나오죠. 예, 변호사는 없을 거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죠, 글로? 의견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그냥 참고인 의견서 제출로. 아니 의견서 제출이라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보수운동하면은 무진장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구속됐거나 하면은. 근데 사실은 해당 변호사가 받아가지고 담당부사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3자가 넣는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책용 투쟁 수단인데 이 건은 좀 그 상황이 특이해서 그렇죠. 어차피 안 나타나니까 그쪽에서 낸 자료 하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어쨌든 반대 자료가 유일하게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들어간다면 읽어보겠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쪽에서 참고삼아 한번 읽어 보겠죠. 읽어보겠네요. 또 그것을 그때 재판에 혹시라도 참고가 되라고 이용수를 고발한 거예요. 이용수 뭘로 고발했죠?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조금 관리? 네. 그건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럼 이용수가 지금 1992년에 피해자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 93년도에
피해자로 등록이 됐어요. 예. 등록이 되면 그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다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용수는 허위 등록이다 이렇게 보고 허위 등록 이유를 제시하고 이 사람은 허위 등록에 의해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행위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버려요. 그 이용수가 등록한 등록 서류를 아마 정보공개 청구는 안 되죠. 개인신상보니까. 이용수가 그 등록 내용을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정보 공개가 아니고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놨는데 네. 거기는 아직 답변이 없고 아마 그거는 뭐 개인신상 문제라 그래가지고 네. 잘 안 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 그래서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통해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런 거 빼고 등록 과정의 요인들 등록 과정의 조건 그것만 알려달라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네. 그렇다면 좋다.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용수의 증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네. 위안부 피해자가 맞다 그러면은 이 김병호 소장님이 낸 소장을 기각을 하면서 네.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러면 불기소 처분 이의서를 만들어서 네. 이용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보공개 청구해서 안 주니까 안 주는 그 내용이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뭐 그냥 불기소하더라도 나오긴 나오겠네요. 그런데 아마 어려울 게요.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냥 위안부하고 일본군 위안부하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의 제2조 1항에 정의가 돼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고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돼 있어요. 전제 조건이 일제에 의해서 일제는 뭐 일본군이니까 일본군.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일제니까 뭐 일본군이죠. 예를 들면 뭐 한국 민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선 네, 민간이 네. 안 된다는 얘기고, 네. 뭐 조선 브로커들 안 된다는 얘기고, 정확한 공식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군인한테 끌려가야지만 되겠다. 그것도 그게 끌려가는 게 입증되는- 아니고 예, 예.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무도 없죠. 한 명도 없어. 그건 한 명도 이호수빈 없죠. 이호수빈 한 명도 없겠네. 예, 한 명도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위안부는 이건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군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위안부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준비했는데 이제 PPT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이게 예, 제가 이건 제가 움직일게요. 이건 좀 자, 주십시오. 위안부 여기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예, 예. 위안부 국제 사기극의 실체인데 이용수 고발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용수는 192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 93세 이 정도 되겠죠. 예, 28년. 정정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 본 적이 없어가지고 28년생을 최근에. 그다음에 왜 안 움직이죠? 어렸을 때 전기 고문 당하시고도 장수하시네. 네, 그럼 이걸 갖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1992년도에 하고 93년도에 피해자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것조차도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보를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어렵게 이렇게 입수를 했는데 이거 마우스를 내가 갖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갖고 해야. 왜 안 되지? 됐네. 자, 그런데 이용수는 문재인과 아주 친밀합니다. 아주 친밀한데 2012년이죠. 벌써 9년 전이군요. 6월 6일 날은 위안부 중에 유명한 또 문옥주가 있는데 문옥주 묘소 경북 칠곡에 있는 문옥주 묘소를 이용수하고 같이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25일에는 민주통합당 대구 시당인데 잘못 썼네요. 대구시당 경북도당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이용수가 나타나서 이제 꽃다발도 증정하고 문재인하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어쨌든
근데 2013년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학사 사태가 터져요. 교학사 사태가 터질 때 교학사고 국정교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학사는 검정교과서 중에 그 2012년까지 검정교과서를 6종으로 쓰다가 새 교과서를 검정을 2종을 더 추가하면서 국정교과서 다기 전에 맞아. 예, 교학사를 예. 이른바 보수파들이 해가지고 예. 좀 보수적인 교과서 만든다 해가지고 그 교학사 예. 사건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들었다고. 들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 도종환이라든가 이 좌파들 전부 다 아주 벌떼같이 일어났죠. 저기 아주. 도종환이 있네. 예. 그때 이용수가 이 교과서에 끼어들어요. 그때에서 이 교과서 쓴 분들 엄청 고생했었는데. 예. 뭐 이 교과서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따라다녔다는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 왜곡이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이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정신대라는 것은 이 조선에서 조선 여성들에 대한 정신대 근로령은 해방 때까지 사실상 발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대라는 것은 그 만약에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동이 됐으면 거기에 되는 여자 정신대의 자격은 그 당시에 중등학교 이상이에요. 중등학교 수준에다가 광업계열, 공업계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왜 조선 땅에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동이 안 됐냐면은 거기에 자격이 부합되는 여자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정신대 문제 윤정옥이라든가 이효재라든가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위안부하고 헷갈려 가지고 지금 다 어맞는 헷갈릴 거예요 지금도 국민들이. 예. 그래서 저 이름부터 대학 교수라면은 그래도 저 정도는 개념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그동안 아마 그 당시에 중등 이상 되는 조선의 여성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남자도 한 뭐 5%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런 대로 한 70만 명 정도 됐고 자체가 이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공장에 가서 일을 시키게 되니까 어느 소통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공장에 투입해서 무기를 생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격이 갖춘 여자가 없었다는 거죠. 일본말을 하고 뭐 중등교육 받은 사람이 조선 더군다나 있겠어요 여기. 광업계열, 공업계열. 그래서 1934년 8월 23일에 일본하고 조선하고 일본에서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공포가 됐는데 조선에서도 같이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선은 자격 있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신대 근로령이 발동을 못한 거예요. 그 대신 모집이라든가 뭐 알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 경우는 있어요. 어쨌든 이 교학사 사태 때문에 이용수가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3월달, 1월달에는 대구 포상고등학교 가서 교학사 교과서 그 선택을 처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성여고에 가서 2월 14일 날 1월 8일이죠. 청성여고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을 처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용수가 역사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대단하죠, 이용수. 저 할머니 때문에 아마 교학사가 한 곳도 아마 채택을 못했을 거예요. 결국 채택 못하고 그랬죠. 채택된 것도 막 저렇게 밀고 가서 다 날려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가 뭘 한다고? 교장 선생님을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앞에 역사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고함을 지른. 그리고 또 2015년 이게 바로 이건가? 이거 맞군요. 2015년도는 또 문재인이 10월 14일 수요 집회 때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는데 수요 집회에 나가서 이용수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드에도 사드까지 껴있네 분. 2016년 17월 21일에는 위안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이때는 기자회견 할 때 위안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드 이야기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죠. 사드
청와대에 배치해서 대통령이 안전 테스트 직접 하라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이용수가.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는 성주 소송리에 가서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주인이 싫어하는데 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인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미국 연놈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사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용수는 위안부인데 뭐 교과서, 사드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선거판에도 이제 뛰어들죠. 2017년 5월 8일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이 선거할 때인데 대구 동성로에 가서 이제 문재인이 왔을 때 또 와서 옆에서 응원합니다. 여기서는 포옹까지 하고 5월 8일이죠. 이때가 대구 동성로에서 있었던 거죠. 이용수 씨는 대구 사람이니까 지금도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대구 지역의 유일한 그 위안부 생존자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해마다 이 위안부들을 초청을 합니다.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도 위안부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이렇게 또 포옹을 시킵니다. 막 떠밀죠, 포옹하라고. 어땠을까요? 트럼프 누군지 모르겠죠. 트럼프 누군지 모르겠죠. 나중 결국은 알 거 아니에요. 비서들이 이야기해줘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 들어가면 이런 얘기들이. 예. 야, 진짜 저는 국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위안부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야? 관계 없는. 그날 만찬에 저 음식이 나왔죠. 독도새우 나와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외교적 결례라고 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독도새우 나와서 또 이렇게 일본하고 관계를 또 일본의 신기를 건드렸죠.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 모욕이 되는 건데 네. 남의 나라 정상에다가 다른 나라하고 이제 갈등 있는 거를 음식에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 아마 사후에 알았으면 이제 저거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일본 한일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위안부 문제의 처음에 감신사인데 그 위안부를 트럼프하고 포옹시키는 것도 일본의 신기를 건드린 거고. 독도는 영토 문제고 사실 이제 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트럼프 밥상에다가 독도. 저게 다 타케미니 작품 야, 아닙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다는 게 그런 얘기죠, 저게. 이게 뭡니까 지금 청계천이거든요 이게. 야, 이거 뭐야? 아, 진짜. 8월 14일 날 8월 14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8월 14일이 1991년 8월 14일이 김학순이 최초로 내가 위안부였노라고 최초로 증언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그래가지고 8월 14일이에요. 근데 김학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니거든요. 양아버지가 데려갔지 일본군이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8월 14일이면은 2017년이면은 아직은 그건 아니구나. 2018년부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08시부터 16시 14분까지는 전시하는데 이게 합치면 8시간 14분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또 계산을 또 하고 있나 보네. 그렇게 저렇게 작은 소녀상을 이렇게 해서 청계천에다가 전시하죠. 저거 엄청 많이 팔았겠던데. 와, 네, 요건 작은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 여자는도 이거 좋은 줄 알고 사가지고 막 연예인도 있고, 연예인도 올리고 또 뭐 갔다가 막 찾아갔겠지 연예인들. 네. 참 이렇게 하고 이건 또 광화문에서 있었던 거예요. 12월 달에 이렇게 비니자에 새긴 약속. 이거는 이제 위안부들이 하나씩 둘씩 죽고 전부 비인의자만 남았다는 건데 이 비인의자에 새긴 약속이 뭐냐면은 이 그 대사관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상 뭐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어쨌든 이 위안부상을 조각한 김은성 김석영 부부가 위안부상의 조각 과정을 기록을 해놓은 작가 노트가 있습니다. 그 작가 노트의 제목이 비니자에 새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책을 지금 그걸 분석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완전히 역사 왜곡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 17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2017년 연초가 되면 또 문재인은 위안부에 대해서 뭐 안 가는 데 없고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안에 가면 망향의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들이 죽으면 이제 가서 거기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이 망향의 동산은 해마다 8월 14일이 되면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합니다. 작년에도 거기 했고 우리가 작년에는 그 정문에서 우리가 피켓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문재인이 1월 11일 날 가서 쓰다듬고 있는 비석이 고 김학순의 묘라고 돼 있잖아요. 김학순 8월 14일 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이제 요인이 된 인물. 어쨌든 김학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향동산이고. 그리고 1월 8일 청와대에 그냥 위안부는 해마다 초청합니다. 행사 있으면 초청하고. 극진합니다 아주. 왜? 사실상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데는 이 위안부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데는 뭐 위안부만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용수가 나와서 뭐 꽃다발 전달하고 포옹하고 하면은 뭐 엄청났었죠. 그러니까 위안부를 못 잇는 거예요. 이용수는 아니야 문재인은. 그러니까 해마다 위안부를 초청해요. 이렇게 1월 8일 날. 또 8월 14일 날은 또 망향동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행사에 가서 또 저렇게 하고 아주 뭐 너무나 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빚진 게 있죠. 조국에도 빚진 게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위안부들한테 빚진 게 많죠. 위안부 아니었으면 또는 국정교과서 사태 아니었으면 과연 대통령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3.1절 기념식이죠. 2019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게 3.1절하고 위안부하고 무슨 상관인지 난 참. 여기서 또 이용수는 뭘 하냐면 독립선언서를 또 일부를 또 낭독을 합니다. 이제는 이용수는 완전히 국가 원로급이에요. 귀빈이에요, 귀빈.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문재인은 아주 뭐 극진합니다. 배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서울시장인 박원순하고 같이 이 위안부 문제를 그냥 세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의연이라든가 이런데 국고 보조금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죠.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터긴 터졌죠. 이렇게 위안부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극진한 반면 정작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문재인의 자기 임무는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2019년 3월 22일 서해수 55 용사의 날 대전 현충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학생들의 표정이 어둡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짐, 연평도 포격 희생자 전체 55위 용사를 한목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도하는데 이날에 이전에도 그렇고 문재인 참석 안 합니다. 는 참여 안 하죠. 참석 안 합니다. 총리가 되는 갔었죠 그때. 이때 대구 간 거예요. 예. 문재인 2년째 서해 수호의 날 불참. 이낙연이가 오고 왼쪽에는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 이때 문재인이 어디로 갔냐면 대구로 갔어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갔지. 그냥 오늘 대구로 가는 날,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 사람 염장 지르는 거죠, 이거? 원래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네. 남 염장 지르는 말들을 아주 상습적으로 써요. 네. 뭐 서해수 55 용사의 날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합니다. 그때 뭐 이렇게 저 기관총도 막 보이고 그랬던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쇼나 하고 역대 최고 대통령. 뭐 미리 예약돼 있었다는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죠. 유가족들 그 마음 짓밟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 네. 그래 앞에 위안부는 그거는 이렇게 부서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고 그 전몰 장병들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정중히 따지면 저거는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서해수 날이 앞서죠. 그럼요. 위전상 당연히 앞서게 돼 있죠. 당연히 거기 가야 되는데 6.25 기념식에도 참석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참 이때 대구는 왜 간 거죠? 대구
그냥 갔네? 그때 시장 뭐 때문가 갔는데 하여튼 아니 지금 칠성시장 방문이라는 건데 그럼 대구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특별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간 거예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뭐 가는 것 아, 같은데. 이거 진짜요? 아. 아니 대구에 무슨 뭐 국제 컨퍼런스가 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대구 시장 갔네. 예, 시장 간 거, 칠성시장 간 거예요. 저런 인간이 진짜. 그러니 위안부 못된 게 한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대구 안 가고 청와대에 들어놓 있으면 또 너 욕 먹으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어딘가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에이, 시장 가서 뭐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갔나 보네. 가지고. 그러면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으면 더 좋겠어요. 마음 한쪽은 서해를 향해. 저 정말요. 이게 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해. 심각하죠. 김대중 그때 뭐 월드컵 보러 간다 안 갔잖아요. 차라리 그건 있지. 이거는 그냥 시장 간다고 간가? 그런데 이제 원래 작년 5월 달이죠. 5월 7일 날 이제 이영수가 튀어나온 거죠. 이영수가 이제 기자회견했죠. 대구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당한 거 아닙니까? 30년 당하면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유명한테 당했다고 이제 하소연한 거죠. 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소연. 특히 뭘 당했는지가 없겠죠. 당하긴 뭘 당해. 얼마나 잘 호의호식했어요. 윤미향 덕분에. 그래서 당한 게 없지. 윤미향도 저런 사람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적으로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무명 가수를 윤미향이 키워다가 거의 뭐 서울 최고 강남변에 집어넣었으면은 윤미향이 아마 어이가 뭘 당했는지 아마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윤미향도 얼떨떨하고 저 노인네가 뭘 원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이영수는 자기는 또 기자회견 특히 두 번째 5월 25일 날 또 기자회견 하잖아요. 자주 했었죠 이때. 네, 두 번 했거든요. 그때는 더 없어. 뭐 내용이. 하니 안 하니 하고 뭐 언론 플레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아니요, 거예요? 첫 번째 거지.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시작은 김학순 할머니가 했죠. 마지막은 당당한 피해자, 당당한 특공대 피해자, 가미가지 피해자 이용수가 마지막을 할 겁니다. 뭐가 당당한가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비이성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성마비의 시대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1994년도부터 책이 나왔어요.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그걸 6,500원에 팔더라고요. 거기 나온 증언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파냐고. 이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입니다. 이 책. 왜냐면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수가 1992년에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하고 93년도에 피해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93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등록할 때의 그 신고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책 이후에 이용수가 하는 증언들은 다 이거하고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은 괜찮은데 여기 본인의 진실이 다 있으니까 이걸 왜 파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없애버려라. 근데 이거 뭐 93년도 나왔는데 이거 없앨 수 이것만 있습니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세탁 가능한데. 이거는 증거인멸이 돼. 이거만 없으면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영수가 그냥 뭐 예쁜 옷 가지고 따라갔다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데 왜 갖다 파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는 자기가 초기 증언 때 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솔한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것도. 네, 본인 입으로. 누가 알겠어? 본인 입이지. 그리고 또 이 대담한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냥 설렁설렁 한두 번 하고 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대담을 해서 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도 좀 순수하게 했나 보네. 예, 지금 그렇죠. 같았으면 뭐 알아서 날 줄 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래도 좀 했나 보네. 그때는 묻는 대로 그래도 자기가 숨길 거는 숨겼죠. 중요한 부분은 숨기고 또 말을 슬쩍 바꾸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숨길 수는 없으니까. 뭐 갑자기 얼떨결에 막 조사하고 뭐 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안부들 전부 안 하려 그러죠. 음. 근데 김복동 같은 경우도 걱정 마세요. 보상금 나와요. 여기 다 넘어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보상금 나와요. 그러니까 보상금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때는 그냥 술술 대부분 얘기했겠네요. 이용수뿐이 아니라 네. 일단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들 아니니까 일정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법 위반되는 거. 이용수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걸리겠네요. 전부 다요. 어.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등록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등록을 했으면은 네. 이건 뭐 한글만 알면 이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검찰이 참 머리 아프겠네. 또 우리 사건처럼 또 뭐 들어놓던지 뭐 조작을 하는데 또 그 짓 하네 검찰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다룰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거대한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국회 청문회감이죠 이게. 네, 국회 청문회감이거든요. 국회 일단은 청문회 이전 일단 공청회부터 하고 네. 국회 청문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용수 위안부가 아니다 그러면 또 막말이라고 뭐 국민에서 막말이라고 그럴 텐데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일본하고 관계돼 있고 유엔하고도 관계돼 있고 미 의회하고도 관계 있고 프랑스 의회하고도 관계 있고. 다 이용수가 다 갔으니까 미국 의회하고 프랑스 의회 다 갔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용수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또 그렇게 믿어버리고 유엔에서 통과시켜버리고. 그럼 일단 우리가 유엔 인권위원회하고 프랑스 의회에다가는 보내야 되겠네 자료를. 유엔 인권위원회는 다시 해야 된다고. 이미 보냈을. 아니 이제 3월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보내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있는 증언이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지금 위안부 문제의 그 중심이 어디냐면 위안부 피해자법이거든요. 위안부 피해자법에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가 바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한마디 하나도 안 맞는 게 한 없어. 명도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 뜯어 고쳤는데 네. 문제는 이제 등록했을 때 그 서류는 이거에 기반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다른 걸 또 지어낼 수 없죠. 93년도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들어가 있겠죠. 네, 그대로 들어가. 그걸 들어간 거를 뭐 수정을 했다 그러도 이상하죠. 처음에 들어간 내용은 다르게 내가 수정이 돼 있다. 근데 그때는 또 어디서 했냐면은 정대협에서 이거 신고했어요? 받은 거예요. 지금은 여가부지만은 여가부 이전에는 복지부였고 복지부 이전에는 또 복잡하게 과정이 있어요. 야, 저거는 진짜 지금 국회에 국민의힘만 좀 제정신 차린 국회의원 두세 명만 있으면은 저거 그냥 부처 치고 해서 근데 지금은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거 할 리가 없죠. 지금 인간들이 할 리가 없죠.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21대입니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요. 그 발언 금지 사항이 3개 있습니다. 진짜 가시죠? 5.18. 예. 위안부 또 세월호. 셋은 발언 못하게 됩니다. 아니 입만 열면 막말이라고 아까 나 방송 가서 그거 가지고 싸워봤는데 아까 5.18 가지고 좀 싸웠는데 아니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다 그 막말이라 그럴 텐데 말만 하면 망언이야. 말만 하면 망언. 내가 그러면 이번 재보선 때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참패를 끌어내가지고 새 판 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온 그 자유개혁연합 김대호 그거는 그 위안부상 다 없애겠다. 그럼 맞아요. 답 나왔네 서울시장은. 김도수랑 다 찍으면 되겠네. 그럼 뭐 서울시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부터 서울시에 있는 거 다 철거하겠다. 그렇게. 맞아. 김도수장이 한 10% 상 빨리 받으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2월 8일 날 6월 8일이죠. 5월 7일 1차 기자회견, 5월 5일 2차 기자회견. 그러다가 이 문재인이가 이게 얼떨떨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위안부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이게 정대협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 편들 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적 문제 만든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그냥 대형 사기를 쳤다. 대형 사기를 친 거예요. 국제 사기극이에요 이게. 조만간 드러날 텐데 큰일 났어.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이게 모든 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키보드 몇 번만 이거는 사실은 5.18보다는 훨씬 쉬운 게 네. 5.18은 저 김정은이 책상 안 뒤지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다 끝난 문제, 내가 볼 때 네. 다 끝난 문제고. 간단해요. 세월호는 사실은 너무 많은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못 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일 쉬운 게 사실 위안부예요. 제 제일 쉬워요.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1, 2년 안에는 정리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막아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대협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뭐 그 이용훈 선생 이승만 학당에서 반일 종족주의 책도 있고 하지만 일제 언급을 안 합니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다음에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활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재인이 위안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합니다. 참혹했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일본군이 아니잖아 이게. 브로커들이나 뭐 예, 부모들이고. 딸을 팔아먹었던 부모들이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난이잖아요. 가난이거든. 가난이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부모, 그걸 이용한 인신매매범들, 또 포주들, 이런 사람들, 또 그 중에는 몇몇은 또 자기가 스스로 관계 있고, 기론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론옥도 이번에 고발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데 왜 국가보조금을 그 사람은 어떻게 끌려갔다고 얘기했죠? 끌려간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갔다고? 두 번인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고물장수를 하다가 장물을 취급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끌어내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기론옥이 20원에 이웃집에 푸주간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야 여기 있는 것보다 만주 가면 돈 많이 번 데다 하더라.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저번은 13살 때. 근데 갔다가 이제 성병이 걸려서 되돌아왔어요. 근데 기론옥은 원래 그 김학순도 그랬지만 평양 기생 권본이 이제 학교인데 기생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둘 다. 김학순은 평양 기생 학교를 제대로 2년 동안 다녔고 기론옥은 다니다가 말았고. 그런데 기론옥은 다니다 말았는데 그때 친구들이 있잖아요. 만주 갔다 와서 이제 공장에 탄피 만들고 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기생학교 친구들이 문 앞에 기다리겠다가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서 또 아르바이트식으로 가서 노래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국 가면 돈 많이 번 데다라 우리 중국 가자 해서 전부 친구들이 모여서 이거는 끌려간 것도 그냥 자발적으로 직업 선택해서 간 거네. 예. 이건 뭐 아버지 어머니 탓할 것도 없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 평양에서 모여서 그리고 그 당시 기생학교는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그 정도 다녔으면 엘리트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진 않고 이제 조선 시대도 기생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생이 엘리트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 시도 쓰고. 그래도 1패 기생, 2패 기생, 3패 기생이 있거든요. 1패 기생은 그야말로 황진이처럼 자존심 있는 그리고 2패, 3패 가면은 그냥 매춘 여성이고 그다음에 그 일제시대 때의 기생학교는 그냥 요리점이라든가 가면 거의 뭐 또 예기, 창기, 작부인데 예기에 포함되지만은 창기하고 같았으니까 그랬는데 기론옥도 그렇게 교육받다가 중간에 뭐 오빠가 두드려 패고 하니까 이제 못 다니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중국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론옥의 증언을 채록한 사람조차도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한 거예요.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강제의 연행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리고 또 갈 때 뭘 하냐면은 가서 술 따르고 노래만 부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은상의 이야기지. 정은상이 뭔 말인지 알고 갔다 할 수 있겠어요. 뭐 그 당시야 뭐 지금하고 다르. 지금은 뭐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구분이 돼 있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기론옥 씨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용수 씨는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기론옥 씨는 그 뒤로 말이 바뀌었나요? 기론옥 말 바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누가 말을 바꿨냐냐. 또 윤미향이 바꾼 거예요. 윤미향이가. 예. 기론옥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는데
윤미향은 또 자기 25년간의 수요일에 일본군한테 잡혀갔다고 또 썼어. 뭐 그렇게 써야 되겠지. 모든 거짓말은 윤미향이 약간 출발한 부족한 건 윤미향에 채워놓고 25년간의 수요일에 거기 다 나와. 가지가지를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념 이성마비 시대, 이성마비 시대.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가? 그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여기 때 전제는 일제에 의해서 중요하고 강제 동원돼. 강제 중요하고. 그러면 일제라는 것은 공식적인 국가 기관이란 말이죠. 여기서 뭐 일본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선에 있는 경찰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식적인 기구예요. 그리고 데려가는 것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집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행정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군에 갈 때 입영 영장을 보내서 오라고 하지. 너 군에 가 하고 오늘 와서 끌고 가는 건 그거는 아니죠. 심지어 이제 강제징용 쪽에서도 똑같아요. 있죠. 절차가 네, 있죠. 네. 강제징용 쪽에서도 그 네. 기록이 있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러면 징용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징용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징용령이 발동이 되면 그건 법령이잖아요. 그 징이라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게 징이거든요. 징병, 징용, 징역 이렇게 할 때. 근데 징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징용령이 발표가 공포가 되면 국민들한테 그 어떤 자기는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직업 능력 신고를 해야 돼요. 또 신고령이 있어. 그 신고령에 따라서 나는 전기 기술, 나는 토목 기술, 나는 뭐 광산 무슨 기술 이런 것 뭐 도자기 만드는 기술 전부 다 자기 직업을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서 그걸 국민 등록이라고 해요. 그럼 그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시니까 막 미쯔비시에서 전기 기술자가 필요하다면은 신고한 사람 보고 너는 다른 데 취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취직해.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따라야 돼. 근데 갔을 때는 봉급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어쨌든 기록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안부도 만약에 강제로 지원했으면은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위안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말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네, 알아서 그 업자들이 가서 옆에다 군부대 옆에다 차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려면요, 미군 기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위안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에요. 일본 동남아라든가 만주 같은데 일본군 주둔지에 위안부들이 왜 갔냐? 포주들이 돈 벌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 일본군이 데려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동두천에 그런 그것도 위안부죠. 그렇죠. 그것도 위안부로 불렀어 실제로. 위안부예요. 위안부로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에. 동두천에 이른바 양공주라는 사람들이 미군이 왜 징용해서 거기다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놔두면은 그 옆에다가 막 차리는 거죠 업자들이 여기서. 아니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모든 영업자들은 식당, 당구장, 탁구장 다 오잖아요. 징집을 왜 미군이? 왜 불러? 그럼 지금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평택 주변에 또 다 생기잖아 다.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미군 들어왔을 때 일본도 마찬가지. 그 일본도 다 일본 여자들 다 옆에 주위 붙었죠. 그 사업자들이랑 같이. 그럼 왜 갔느냐? 돈이에요 결국은. 근데 만약에 그 일본이 오라 그랬는데 돈이 안 되면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그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땅에서도 포드 자동차 판 거 아세요? 포드 자동차 팔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고차라도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몇 되지 않는 부류 중에 포주가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돈 엄청 벌었죠. 지금 따지면 이제 거의 강남에 거의 나이트클럽 한 체인 사장이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따지면. 그게 돈 엄청 버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돈 벌 직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 사업가가 나오고 이런다. 그런데 또 위안부들 중에서도 문옥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돈 버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양공주도요 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양공주도 이 쏙순양을 해가지고 이 약 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거. 식당도 똑같이 그 김치찌개를 파는 집도 어떤 집에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집에는 많이 못 벌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위안부도 돈 많이 받는 능력이 있나 돈 많이 벌고 없으면 못 벌고 자기 관리 잘하는 애들은 그렇죠. 돈 벌어가 돈만 벌고 튀어나와가지고 딴 거 하고 그런 애들 있을 거고 44년도 미군 포로 일본군 그 포로 신문 보고서에 보면요 위안부들이 1인당 많게는 한 달에 1,500엔을 벌었다고 했어요. 1,500엔이면은 그 당시에 사병 그 위안소를 사병 봉급이 6엔이었어요. 그리고 공군은 그때는 없었고 육군하고 해군 대장의 봉급이 550엔이었어요. 위안부가 돈 많이 벌 때는 육해군 대장의 3배를 버는 거예요. 아니 그건 지금도요 강남에 그러니까 무슨 템프로까지 아니어도 웬만하면 대기업 부장급보다 더 많이 벌죠 그 친구들이. 그건 지금도 아직 그러니까 그건 그 거래가액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이 다른 채널 나가서 저쪽에 열린민주당의 좌익정당 대변인과 토론하는데 위안부가 돈 안 받았다고 막 우기는 거야 이 사람이. 돈 받았냐고. 그래서 아니 받았습니다. 그때 돈을 받았다는 걸 아는 국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왜 안 받았다고 우기냐면은 위안부가 갈 때는 그 전차금이라고 선불금을 주고 데려가잖아요. 부모들한테 대부분 다. 까니까. 대부분 가는 그도 그 당시에 시골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고리채예요. 고리대금에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딸 어디 데려가면은 잘 먹고 잘 입고 돈도 보내주고 그 대신 미리 내가 500원을 주겠다. 그러면은 막 당장 500원 없으면 전부 다 내일 아침에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500엔을 주면은 그냥 500원 받고 여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보증인 반드시 세워야 돼. 보증인을.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가요. 그리고 가서는 생활하면서 이제 그 요금을 받으면 돈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까야죠. 그거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딱 들어가면 한 1,000원 2,000 줘가지고 관리하게 해서 그렇죠, 딱 까는 그거예요. 거잖아요. 네. 똑같네 뭐 시스템이. 근데 다 까지면은 까질 때 까지면 보내주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또 빚을 자꾸 지어. 화장품, 또 옷, 놀러 다니고 음식 해갖고 폭리를 치어갖고 자꾸 덮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안부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결국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5대 5더라고. 5대 5인데 전차금이 다 소진됐을 때 그전에는 그나마 또 포주가 괜찮은 포주는 월 얼마씩 아주 적은 금액을 갖다 줘요. 근데 아주 나쁜 것들은 아예 안 주고 그러니까 돈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세상은 상식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일본군은 어쨌든 돈을 준 거죠. 일본군. 그렇죠. 일본군 일본군 활용 돈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 갖고 딴 놈들이 해먹었을 수는 있지만. 일본군하고 위안부의 계약은 30분에 얼마 그 계약 금액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카운터에 주지 본인한테 직접 주나. 카운터에 주지. 그 카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안부는 또 포주하고 이제 고용 관계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회사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일하는 사람 돈 직접 주나? 뭐 지금 사례를 봐도 대충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렇죠. 생활이라고 좀 알겠습니다. 그걸.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제일 문제네. 저거는 약간 뒤에 거는 뭐 논란이 있는 것들이고. 저게 전제예요. 1번에서 안 된다 이거. 예. 저 전제를 충족해야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군이 할 일 없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 문서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이죠. 이 책이 아마 이용수는 이 책 때문에 잠을 못 잘 겁니다 아마.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군 위안부들 사실상 이게 정대협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권까지 나왔고 그 외에도 자료들이 많은데 다 한 이야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태워갖고 데려다 준 경우
아버지가 방에서 떠민 경우 뭐 여러 그냥 가지입니다. 뭐 가난한 그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 미개한 나라에서 무슨 짓을 못했겠어요. 먹고 살려고. 김학순 같은 경우는 그 양아버지가 엄마한테 40원에 샀잖아요. 40원 팔렸거든 김학순이. 근데 이제 평양 기생학교 2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니까 나이 제한 때문에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가자가 할 때 평양역을 출발해서 중국 갈 때 평양역에 엄마가 노란 스웨터를 사와서 사고 와서 배웅을 한 거예요. 강제로 그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해도 이게 굉장히 이제 아픈 역사인데 예, 그냥 예. 그대로 진실하게 얘기해도 예. 근데 이걸 진짜 해먹으려고 그냥 창작을 해버렸으니까. 그 창작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윤미향이죠. 근데 창작을 해서 거의 몇백억짜리 자, 이영수가 어떻게 갔느냐.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분순이가 우리 집 봉창을 두드리며 가만히 나오너라 하며 소근거렸다. 나는 발걸음을 줄이고 살금살금 분순이를 따라 나갔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분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가서 보니 강가에 보았던 일본 남자가 나와 있었다. 그는 마흔이 좀 안 되어 보였다. 국민복의 전투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옷보퉁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있다고 했다. 보퉁이를 살짝 들춰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서게 되었다. 나까지 합해 처녀가 모두 5명이었다.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경주 가는데 일본 군인 없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또 뒤쪽 뒤에 가면 127쪽으로 가면은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이용수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대구 집에서부터 대만의 위안소까지 데려간 사람은 위안소의 주인 포주였어요. 이것 때문에 이용수는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대만에 갔죠 대만. 오야지 대만 쪽인가요? 오야지요? 대구에서 우리 내가 대만으로 갔었죠. 대만 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본 경찰이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포주가 데려갔지. 예, 포주가 데려갔죠. 그러니 뭐 여기서 일본군한테 강제 동원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그 다음에 성적 학대 받았느냐? 이거 왜 좀 글씨가 작지? 예. 성적 학대를 받았느냐? 위안소는 요금 내야죠. 위안소 규정에는 사병은 20분에 6원, 하사관은 30분에 사병은 20분에 1은 50원, 1은 50잔, 그다음 하사관은 2원, 뭐 이렇게 장교는 5원, 장교가 숙박할 때는 8원 이런 식의 요금표가 있어요. 위안소 규정에 요금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값 안 내고 밥 못 먹듯이 일본군은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금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금 못 내면 이용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학대를 합니까? 그리고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포주의 상품이잖아. 그렇죠. 누가 함부로 해요? 지금도 그럼 뭐 아까 뭐 템프로 가져한테 건드렸다 큰일 나게. 거기에 서비스하는 사람 여자 건드렸다가 큰일 나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일본군하고의 사이가 이용수의 증언에 보면 일본군이 괴롭힌 적은 없어요. 어느 날 위안소에 들어온 군인이 나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 있을 때라 나는 그냥 구석에서 고개만 저으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은 내가 네 이름을 지어주지 하며 도시쿠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나는 그곳에서 도시쿠라고 통했다. 이게 일본군이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걸 또 못 믿어요. 왜냐면은 그 국내든 국외든 그 포주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써요. 그 이름이 불려주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쪽에서. 그러니까 계약서에 예명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어느 가보면은 예. 일반 뭐 가면은 다 이름 있잖아요. 예. 그걸 내가 가서 지어준다 이름을? 계약서에 이미 예, 이름 뭐로 하기로 이름 하죠 당연히. 예. 그랬겠지. 예. 근데 왜 일본군이 지어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창작이겠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 없이 나온다고? 예. 근데 뭐 앞에 나왔던 건데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그러면 일제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냐?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는 것은 포주하고 계약 때문에 해야죠. 강요한 사람은 포주죠. 그리고 포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계약을 했으니까.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방에 들어가더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 끄댕이를 잡아 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전기가 얼마나 귀한 시대인데.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전기가 있었을 때 제대로. 중요한 거는 전기 고문은 여기서 분명히 포주예요. 어쨌든 포주라는 거죠. 예, 뒤에 가면은 전기 이제 고문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포주다. 포주다. 이제 일단 포주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전기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포주는 심지어 막 사정없이 패고 아니 때리면 되지 뭘 전기 고문 하냐고 내가 그 얘긴데.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해? 전기 고문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그런데 보면 군인들에게 맞은 적은 없는데 주인에게는 많이 맞았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인가? 이제 자 이렇게 위안부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군 위안부도 있고 유엔군 위안부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또 일본군 그 주둔지에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위안부거든요.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위안소에서 일을 한 위안부를 해야 되거든요. 포주라 하더라도 예. 포주라 하더라도 예. 일본군이 관리와 통제를 받는 데인데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병 예방, 현지 여인들에 대한 강간, 살해 이런 건 전쟁 범죄 방지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안소로 인해서 군인들의 그 위법 행위라든가 또는 군기문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니까 관리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네, 굉장히 관리가 엄격했고 또 위안부들에 대해서 성병 예방이 목적이다 보니까 위안부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또 엄격했어요. 해야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건강 진단, 일주일에 한 번 성병 검사, 이건 필수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이 없대. 그럼 안에서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사쿠라는 것도 몰랐대. 사쿠라는 게 그 진단 얘기하는 거죠? 사쿠가 콘돔이에요. 콘돔이? 근데 필수예요. 저거는 그 당시에 의무적이었다. 반드시 필수예요. 그 위안소에 반드시 비치를 해놓거나 또 군인들이 올 때는 반드시 갖고 와야 돼. 문옥주 같은 경우도 사쿠 안 갖고 대들었다가 발로 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상부에서 그 군에서 관리할 때 사쿠 이거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거든. 그러면 사쿠를 몰랐다. 뭐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주인이 불구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줬다. 606호 주사가 그 위안부들 증언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저게 그 매독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약이고 지금은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는데 이 약을 그 개발한 사람이 605번째까지 했다가 실패했는데 606번째 성공했다는 그 약이에요. 매독 치료제인데 일본군 위안소면 군의가 놔줘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놨어요. 포주가 이 주사를 놨단 말이죠. 이건 일본군 위안소가 아닌 거예요.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위안소 규정에서 그 일본군 관리가 엄격한 데서는 위안부들이 군인들이 성병 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성병이 있다고 유병 그 판정난 환자 이제 성병 환자가 된 거예요. 절대 손님 못 받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거는. 만약에 성병이 있는데도 군인들을 받다가 걸렸다, 영업 허가 취소해요. 그런데 낫지 않았는데도 계속 군인들을 받았다? 이거는 일본군 그 위안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위안소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저 주둔지의 일본군의 관리 통제가 엄격한 데서부터 그라데이션식으로 점점 느슨한데 그리고 아예 일본군 위안 관리 통제가 없는 네. 예. 민간 위안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군의 관리와 통제가 엄격한 데일수록 위안부들은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예요.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 병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일본군 위안소면 일본군 군 병원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데서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단 아닙니다. 왜? 일제에 의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기는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용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여성가족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용수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 민원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민원을 넣어야 그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 수순으로. 뭐 요구를 안 해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무시되면 이제 고발하는 거죠. 직무유기. 안 그래도 지금 이용수도 이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해서 고발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 1993년도부터 받았단 말이죠. 지금 그 돈도 엄청나죠. 이용수는 또 허위신고에 따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고발을 해놨고 이 사람 고발하면서 같이 또 기록록도 이제 같이 두 사람을 고발했고 또 뭐 나머지는 다 있는데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증언도 없어요. 없어 그냥 그래서 증거도 없고 이 두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고발했는데 뭐 기록록은 지금 치매기가 있어서 뭐 피고발자로 뭐 조사 받을 수도 없는 것 같고 핵심은 이용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는 일본군이 아니고 부모예요 일단. 그리고 업자들, 인신매매범, 그리고 포주, 유각이나 위안소 영업,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일부는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록록도 그런 케이스고. 아까 뭐 중국에 갔다는 사람들. 네, 기록록이죠. 예. 기록록이 관리했던 무슨 집이죠? 거기에 있던 그 소장이 얼마 전에 그 이용수 고발 기자회견 하고 나서 얼마 있던지 자살했던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가. 자 그렇다면은 위안부가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누구냐면은 윤명이에요. 거짓말. 윤명 25년간의 수혜를 보면은 김학순 양아버지에게 40원이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일본군에 끌려갔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김복동. 지금 김복동도 이제 그 국민훈장 모란장 받은 사람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았는데 가서 우리가 김복동 국민훈장 모란장 취소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군에서 끌려가지 않았어. 김복동 인신매매범 이 사람은 대신 따위 정신대 명목에 공무사칭 사기범 그 인신매매범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윤명희 책에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감. 그 다음에 기록록 기생학교 친구하고 중국으로 돈 벌러 가자 해서 갔는데 강제로 끌려갔다. 그 다음에 이용수 빨간 원피스가 홀려가지고 따라갔는데 뭐 윤명은 또 25년간의 수혜리는 또 강제로 끌려갔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윤명은 이렇게 책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글을 써놓고 그 책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자료 만들고 그러니 거짓말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용수는
쓸어 담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용수 이야기 그래도 아주 더 있어요. 이용수 이야기는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됐을 텐데 지금 몇 시지? 1시간 10분 지났어요. 뭐 적당히 네. 적당히. 그래서 이용수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네. 이용수가 어떻게 거짓말을 네. 바꿨느냐